프리미어 리그 12라운드의 치열한 경쟁이 마침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쉽게도 최근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4위로 떨어지는 쓰라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아스날은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리버풀 역시 유로파 리그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경기는 바로 첼시 대 맨체스터 시티의 대결이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과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략적인 대결은 축구 팬들에게 큰 흥미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첼시는 맨시티를 상대로 4대4라는 놀라운 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양 팀은 서로 골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로드리고의 파울로 인해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이번 결과가 더욱 아쉬웠을 것입니다. 단 6분만 더 버텼더라면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1위와는 2점 차이, 2위와 3위는 1점 차이로 토트넘은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엔즈 감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분분해졌습니다. 제이미 오하라는 토트넘의 상황을 스코틀랜드가 아니라며 과감한 전략을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무리뉴와 콘테 시절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초점은 수비 문제에 맞춰져 있으며 토트넘의 엔즈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실수를 한 수비수들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독은 다이어와 데이비스의 헌신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경기 내내 팀의 전략을 따르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선수가 경기 막판에 지친 기색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은 꾸준했다는 것이 감독의 평가였죠.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다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최근 토트넘 선수들의 활동 범위 데이터를 보면 토트넘이 수비를 할 때 다이어의 활동 범위가 매우 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의 활동 범위와 비교해보면 다이어의 수비 범위가 놀랍도록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주전 센터백이자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였던 다이어가 골키퍼 수준의 수비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일반적으로 골대 주변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수비 범위가 좁은 것이 정상이지만 필드 플레이어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데이터는 다이어가 수비 시 전략적 위치 선정과 활동성 면에서 부족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며 감독의 호의적인 평가와는 대조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수비 전략과 전반적인 팀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팀의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키퍼가 골대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 상위권 팀의 선발 센터백인 다이어의 수비 범위가 비카리오 골키퍼보다 좁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황당한 일입니다. 센터백은 중앙선 근처까지 올라가 압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이어의 경우 느린 발 때문에 페널티 박스조차 넘어가지 못하고 골키퍼와 비슷한 범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토트넘 수비진에서 벤 데이비스가 실질적으로 수비를 담당하고 있고 다이어는 단지 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도 다이어는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센터백이 라인을 올리지 못함으로 인해 최전방에서 활약해야 하는 손흥민까지 상대 페널티 박스보다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슈팅 찬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첼시전에서 열심히 뛴 것은 인정하지만 전반적인 경기에서 다이어의 부족함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그가 선발로 나설 자격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풀럼전에서 로메로와 다이어의 수비 범위를 비교해보면 로메로는 중앙선 너머까지 높은 곳에서 활동하는 반면 다이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팀의 공격진인 리샬리송, 손흥민, 클루셉스키가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은 사심 없이 객관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이어의 성능과 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요구합니다. 다이어의 수비는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분명 포로에게 패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사이드라인으로 길게 차버린 것은 무능력의 증거입니다. 로메로였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테지만 다이어는 발재간이 없기 때문에 롱볼로 처리했죠. 이 공이 라인 아웃되면서 울버햄튼 감독에게 향하고 신속한 공격 전환으로 골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다이어가 제대로 된 패스를 했다면 이런 실점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다이어의 실수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 앞에 있는 르미나를 마크하지 못하고 페널티 박스 밖에 사라비아에게 시선을 빼앗겨 르미나의 침투를 놓쳤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 공격수가 아니라 밖에 공을 보는 수비는 아마추어적인 수준입니다. 다이어가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전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수비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달리기 속도 저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일지 몰라도 이러한 수비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울버햄튼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다이어는 절대 토트넘의 경기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부족한 수비 능력과 잘못된 판단력은 팀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와 눈으로 명확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이어의 현재 수준은 토트넘과 프리미어 리그의 경쟁력 있는 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의 출전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절망과 분노는 다이어의 수비 호러쇼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이어가 팀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선발 출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느린 발과 부족한 수비 능력은 토트넘의 선수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벤 데이비스와 비수마는 그의 부재를 메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 팬들은 필립스와 같은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으며 다이어 대신 다른 선택을 원합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은 부상으로 인해 선수단의 구성이 어려운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엔지 감독이 인터뷰에서 부상자들의 복귀가 내년까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있어 팀 구성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팬들은 에메르톤 같은 선수를 센터백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상황은 다이어에 대한 신뢰의 부재와 부상자들의 이탈로 인한 선수단 구성에 어려움이 겹쳐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엔지 감독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의견과 기대에 부응하며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